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예 2015년부터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핵심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상용화 단계에서 중국이 거의 절반 빠르게 이제 그 속도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완전 무인 상용화 전 지역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은 중국은 그 시간을 4년 정도로 단축을 시킨 거죠. 글로벌과 유사하게 올해부터 좀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한 중국에서 10,000대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게 되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원입니다. 한우 냄새 폴폴 나죠? 아, 좋습니다. 네, 냄새나도.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부장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아침 방송 때마다 배에서 아주 네. 요란한 천둥번개가 밖에도 천둥번개 치는데 네. 저희 뱃속에도 항상 네. 천둥번개를 품고 다니죠. 비바람과 함께. 난리 났어요. 네. 배에 항상. 근데 저는 지금 방금 고기 한 2점 먹었더니 소리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장님의 하루에 하나 한번 네. 들어볼 텐데 오늘 하루에 하나는 뭘로 가지고 오셨죠? 어저께 미국장 참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네. 출렁했죠? 출렁였는데 사실 어저께 복귀해 볼까요? 우리 네. CPI 나와가지고 네. 큰일 났다.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미리 겁먹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PPI가 나왔는데 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에 대한 물가 영향은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였구나 이런 불안감은 했는데 주가는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바로 연준의 독립성. 네, 오늘은 파월의 해임설이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파월의 해임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 흔들기로 이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 연준과 트럼프의 불협화음, 연준의 독립성의 흔들기 이 등등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세보다는 이 연준과 백악관 안에 불협화음을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그쵸.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네. 해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트럼프가 이렇게 흔드는 거는 네. 무엇 때문일까요? 뭘 원해서? 그러니까 결국 외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정책, 폴리시 믹스라는 공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저는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못 이기고 결국 금리 인하 9월에나 단행하는 거예요? 7월은 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7월은 동결 가능성이 네. 이미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에게는 명분, 네. 트럼프에게는 행동. 그래서 파월의 명분이 하나하나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시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이 쉽게 인하를 하게 될지. 파월 의장도 네. 보통 자존심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 독립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처럼 네.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관세보다는 오히려 이 파월 흔들기, 네.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그냥 이 한 단어로 이분 명품이에요. 명품이요? 네, 에르메스, 샤넬, 샤넬, 네.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 자, 어떤 의미에서 명품이죠? 샤넬이 얘기했죠. 명품의 반대는 천박한 게 아니고 흔함이다. 네, 이분은 여의도에서 흔하지 않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오. 중국 기업 담당입니다. 중국 기업을 담당한다. 네, 사실 저희가 요새 중국 얘기를 할 때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여전히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들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투자를 꽤 많이들 네. 늘려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뭐 이런 전기차 기업 비아디 이런 회사는 그쵸? 글로벌 1등이니까 1등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과연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의 백승혜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품 애널리스트, 예, 흔하지 않은 정말 저희가 귀하게 모셔야 될 분입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기업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중국 탐방을 다녀왔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그 선전하고 광저우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선전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테크적으로 이제 그런 뭐 텐센트를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본사가 선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주로 올해 이제 중국 AI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셨으니까 그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네. 네. 로보택시를 타고 왔는데 로보택시 기술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완성도가 높았었던 거죠. 어떤 브랜드의 로보택시 타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포니 AI라는 스타트업의 포니 AI. 포니 AI? 네네 중국 미국의 기업이에요? 네네네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하고 이제 위라이드라는 그 스타트업 또 네. 다른 그 로보틱 스타트업의 그 차량을 탑승을 해봤는데 기술 완성도가 너무도 높아서 사실 같이 간 그 펀드 매니저들과 이제 저희 하나증권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샤오미나 비아디 타셨을 것 같았는데 네네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제품을 네네.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네네. 놀라웠다. 네. 그럼 샤오미나 비아디는 얼마나 놀라운가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탑승했다는 이 로보택시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제 웨이모와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네. 로보택시 네. 업체들인 거고 이제 샤오미나 이제 샤오펑, 뭐 비아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노선에 조금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로보택시 관련된 업체들의 뭐 라이다 만드는 업체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린 뭐 헛사이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중국 기업인 그 헛사이테크의 라이다 기술력이 사실 원래 후발주자였는데 거의 23년 기준으로 웨이모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부분 로보택시에 다 헛사이테크의 라이다를 탑재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고 기술력이 이제 뭐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이런 부품들 라이다라든지 뭐 그 자율주행 칩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제 뭐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뭐 완성차들도 이제 에이다스 기능 탑재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충분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택시가 운전석에 뭔가 로봇 형상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죠. 비어 있어요? 네, 완전 비어 있고. 로봇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뭐다 시각적으로 불안하잖아. 아무것도 네. 없으면. 아니 그래서 좀 손님 오셨습니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옆에 차라리 아무도 조수석에. 없지 말고 네. 누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로봇이 정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마음이 더 말동무? 말동무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핸들이 돌아가는 것보다 네. 뭔가 사람의 형태로 된 로봇이 있어서 네.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많은 역할은 하진 않아도 네. 내려서 문도 열어주면 좋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위원님 모시고 전기차 이야기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중국에서는 지금 과연 관련한 산업이나 기업이 어떻게 잘 순항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과 대비해서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얼마나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는 단계입니까?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특징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끔 하고 네.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이제 기술력을 높이고 가격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산업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구조인데 휴머노이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네. 중국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저희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춤추고 막 이래가지고 야 중국 진짜 엄청나다 기술이. 네네네네. 근데 그냥 왠지 헐리우드 영화처럼 네네네. 그 동영상과 예고편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 춤추는 게 다고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가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게 전부예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지금 물론 이제 그 말씀 주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 네. 쿵푸 시연하고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면서 많이 이제 중국의 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이 굉장하다 이런 좀 관심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제조업에 지금 투입될 예정인 뭐 유비테크라는 유일한 상장사이죠. 그런 휴머노이드 만드는 기업들도 이번에 가서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자 옮기고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물건 이제 분류하고 요 정도 수준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상용화되면서 네. 점점 더 많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데이터를 쌓고 훈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레벨을 올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을 미국과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럼 중국은 수적으로는 많은데 기술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해요? 뭐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실질적인 뭐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동영상 네. 공개된 거 보고 이런 것까지 작업이 가능해졌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중국 기업들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장에 투입된 모습이 공개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어떤 기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유도라든지 이제 얼마나 자유롭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측면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뭐 얼마만큼 되느냐 중국 로봇들은 이런 것들 기준을 조금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도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출시된 중국 로봇 기업들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 대비 좀 짧은 편인데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공개된 것들로 기준하면 최대 한 5시간, 뭐 6시간 요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LFP 배터리 사용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사용 시간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뭐 요 정도 뭐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저희가 뭐 동영상으로 보는 측면이나 네. 뭐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 정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신 이 내용을 같이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리고 로봇이 언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가 보니까 올해예요. 네, 올해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테슬라, 뭐 피규어 AI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올해부터 이제 테슬라도 한 5천에서 10,000대 정도까지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었는데 네. 중국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약 1,000대에서 한 5,0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유사하게 올해부터 좀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한 중국에서 10,000대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공개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51개 정도 모델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35개가 이제 중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어쨌든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한 절반이 결국 중국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 내수용이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내수라고까지 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뭐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랑 협력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해서 테슬라 공장에서만 지금 일단 사용할 계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일단은 양산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 걸 목적으로 예, 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로봇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군사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는 것이 그 중국의 미래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중국이 과거 대비해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중요한 국가거든요. GDP 네.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업의 이제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고 오른쪽 차트도 보시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14년을 고점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젊은 층이 과거에는 이제 뭐 한자녀 정책을 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녀를 더 많이 낳으라고 장려를 해도 이제 젊은 층들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건비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자동화, 제조업 자동화나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이 보니까 중국은 앞단에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제조업을 OEM 방식으로 외주를 줬다가 최근에 리쇼어닝으로 다시 한번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제조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로봇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로봇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뭐 아무래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로봇 손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손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인간의 손을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관절들을 역할을 할 부품들이 그쵸. 들어가야 하고 각종 뭐 촉각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탑재가 기술력 높은 부품들이 들어가 줘야 하고 네. 그래서 그 전체 로봇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 중에 한 20% 가까이 수준이 이제 로봇 손을 만드는 데 다 들어갈 손이요? 네, 로봇 손을 만드는 기술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기술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의 어쨌든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할 AI 모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 육성 우리가 뭐 항상 보면 반도체 굴기다, 뭐 전기차 굴기다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이렇게 낸 게 전기차. 네. 결국에는 1등 기업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로봇 쪽에서도 정부가 엄청나게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예 2015년부터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핵심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2023년부터는 이 정책 전면에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기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2022년에 이제 테슬라의 첫 번째 옵티머스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됐고 네. 또 2022년 말에는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AI 모델이나 이런 챗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이런 AI 뭐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정책 전면에 내세워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스탠스 굉장히 강하게 보여왔고 그래서 정책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2023년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책 내용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로봇 뭐 대뇌, 소뇌 뭐 어떤 제품들의 어떤 것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육성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들도 2023년부터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런 대도시 지방 정부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방 정부들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베이징이랑 상하이에는 굉장히 큰 로봇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육성 센터가 있는데 그 네. 안에 그 지역에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이제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대규모로 트레이닝을 하고 같이 데이터를 쌓아서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지방 정부의 이런 로봇 혁신 센터라는 곳에서도 별도로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서 사람이랑 같이 근데 그 마라톤에 의미가 있나요? 배터리 떨어지면 멈추는 거잖아요. 이제 충전을 해야죠. 네. 충전하고 다시 달리고.
사람도 사실 네. 뛰다가 물 먹으니까 네. 비슷하죠. 중간에 아,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마라톤은 뭘 측정하는 마라톤이에요? 이제 그 완주를 하느냐, 몇 분 만에, 이제 얼마 만에, 몇 시간 만에 뭐 완주를 어떤 하느냐. 로봇은 더 빨리 네네네네. 뛸 수 있고 어떤 네. 로봇은 좀 천천히 완주를 뛰고 못하고 이러나요? 넘어지는 로봇이 있을 수도 있는 아, 거고. 뛰다가? 네네네. 내구성과 네, 망가질 수도 배터리처럼 있는 오면 거고. 오래 가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올해 1등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네. 베이징 로봇 혁신센터에서 그 출시한 로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만든 로봇이 1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스타트업들도 있고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런 로봇에 자체적으로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이 중국의 제조업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럼 중국의 산업의 자동화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이제 다 자동화입니까? 아마존이 100만 대 지금 로봇 쓴다라는 기사가 네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중국도 그 정도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이제 기업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 팩토리라고 해갖고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예 네. 완전 무인으로 로봇들만 이제 공장에 있는 사람이 공장이다 없어요. 보니까 네 사람이 없어서 뭐 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 불이 다 꺼진 그래서 상황에서 다크 팩토리야? 네네. 우와. 아니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센서. 네네네. 오. 네네. 그럼 자동. 전력도 좀 아낄 수 있는 어. 로봇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불 켜는 전력 대신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사실상 이제 이 완전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산업용 로봇은 그러면 어떻게 육성을 해야 하는가의 상황을 좀 저희가 네.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이제 산업용 로봇부터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푸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가 이 제조업의 생산 공장들이 설비를 자동화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왔고 네. 지금 2025년까지 로봇 밀도를 2020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거를 그때 당시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산업용 로봇 설치된 상황이 연간 추이가 주요 이제 이런 자동화 로봇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2015년 높은데요? 이후로 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네. 있고 뭐 이 두 번째 차트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설치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 설치되고 있다라는 차트입니다. 네. 이게 중국을 가만 보니까 과거에 중국이 뭘 하겠다고 하면 네. 일단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크게 걸어서 네네. 기업들이 엄청 붙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월모브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네. 신재생 쪽에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거의 헤게모니를 쥐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로봇도 그런 시기가 온 건가요? 아니면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일단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좀 뒤에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네. 결국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전기차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로봇 택시가 진행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봇 택시도 사실 이제 바이두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이두가 이제 기술을 개발해 왔고 네. 미국에서 이제 웨이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웨이모와 바이두의 이제 이런 영역들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4년 뒤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주행 테스트 단계까지는 각각 5년 정도 이제 유사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 중국이 거의 절반 빠르게 이제 그 속도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완전 무인 상용화 전 지역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은 중국은 그 시간을 4년 정도로 단축을 시킨 거거든요. 이 약간 나라의 특성도 좀 반영이 많이 된 그쵸, 거죠. 그쵸. 이게 정책적으로 그냥 뭐 이 지역에서 다 상용화를 하겠다. 그럼 네. 상용화가 되는 건데. 그쵸. 네네. 그냥 까라면 까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중국이니까. 엄청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이두가 이제 보시면 데이터도 이제 늦게 쌓기 시작했죠. 근데 결국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우한 거의 전 지역을 상용화를 2022년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구글보다 이제 주행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용화나 이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속도에서 중국의 이런 규모나 속도들이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게 좀 저희가 가장 좀 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데이터의 축적 싸움인 것 같아요. AI는
그러면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큰 우리 신흥시장국 중에서 중국, 인도 이런 데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의 테크인데 거기가 더 헤게모니를 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선진국 많잖아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하지만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할 때 결국 인도나 중국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아니면 AI 테크 이런 쪽에 계속해서 물론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제, 매크로 쪽에서 교란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역시 테크는 선진 기술에서 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선진국 중심의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우리가 무게 중심을 갖고 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얘기도 드렸지만 중국에 물론 이제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다는 게 중국의 큰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들이 사실상 전기차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이제 무조건 목표치를 주고 그 지방 정부들이 그 목표치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보조금을 주고 기업들에게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빠를 수 있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의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결국에는 AI 기술의 최종 결정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로봇 쪽에 굉장히 진심으로 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은 앞서서 전기차에게 잠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게 하라면 하는, 한다면 하는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의 기술적인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어도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한다면 결국에는 기술 격차를 줄이고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그 날이 빨리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제 넘어선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뭐 이 방금 웨이모와 이제 바이두의 차트를 보여드렸고 네. 또 이제 예를 들어 전기차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침투율이 사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의 전동화를 그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이뤄낸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중국은 처음에 대규모로 이제 상용화를 하게끔 해서 이제 그 기반엔 물론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겠죠. 공급망을 다 이제 갖춘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로 양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로 양산을 하면은 원가들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기술에 재투자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그게 부품이 되던 완제품이 되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저가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게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게 네. 이제 뭐 샤오미도 그럴 거고 비아디도 그럴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재투자를 해서 기술력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돈을 모으면서 더 이제 기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따라잡은 케이스가 저는 사실 로보택시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라이다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20년이나 제가 22년에 이제 중국 자율주행 시장을 처음 볼 때만 해도 후발주자였습니다. 이제 네. 중국의 뭐 허사이테크라든지 로보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오히려 뒤처졌었고 미국의 뭐 루미나라든지 이런 뭐 다른 이제 벨로다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라이다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인데 그게 거의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사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뭐 그 로보택시라는 뭐 그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그 관련된 부품 체인들도 그렇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도 많았고 그때 아예 로보택시 운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나 다 좀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황이 조금 침체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그 사이에 이제 치고 올라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 뭐 1, 2위는 물론이고 기술력을 이미 지금 다 따라잡고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근데 미국 기업들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까지 이 중국 기업들이 빠른 시간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일반적인 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의 지금 비아디가 네. 전기차 쪽에서 정말 그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딱 이뤄서 가격 네. 경쟁력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밸류체인을 참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전기차 쪽처럼 네. 중국의 로봇 산업도 네. 그런 밸류체인 관련한 그 통계 자료가 지금 자료에 있던데 네. 보니까 좀 압도적이네요, 중국 기업들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쪽으로도 뭐 중국 기업들, 뭐 태양광,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도 항상 공급망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페이지는 이제 20페이지부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네.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전 세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이 한 230개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중에 중국 기업이 한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기업 뭐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중국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일단 수로 밀어붙인다는 건데 네네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숫자의 그 기업들이 네.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네, 있느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측면에서 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완제품이 되든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센서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지금 정말 예를 들어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뭐 감속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롤러 스크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장벽이 조금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 네. 이런 감속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간 부품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품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기술력은 아무래도 유럽 기업이나 뭐 일본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더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죠. 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로보택시를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로보택시 안에서도 가장 가격이 높고 기술 장벽이 좀 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사실상 센서 중에서도 라이다였었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로봇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부품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시장을 이제 빠르게 확대를 시키고 그 안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또 기술에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따라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딱그 포인트가 되는 연도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연도수요. 네. 뭔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그게 뭐 언제쯤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통계나 뭐 이런 전기차 이런 거 봤을 때 네. 보통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 2, 3년 내에는 따라잡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랑 유사하게 올해부터 이제 대규모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완제품 자체부터가. 그러면 이제 올해 양산을 크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좀 내후년에도 계속 그 규모를 늘려 나갈 텐데 일단은 완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들어간 부품 기업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이제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향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곧 이제 올 거고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정책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네요. 결국 상용화가 네. 게임 체인저네요.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팔리면 팔릴수록 네네네. 돈이 벌리고 그렇게 그렇죠. 집중 투자하고 네네. 제품 개선되고 네, 밸류체인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경쟁국이 미국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바야흐로 고립주의니까 거기에 대한 시차를 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고립주의가 또 미국으로 있어서는 상당히 또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드네요. 이 첨단 산업에 관해서도.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을 자꾸 미국 쪽에서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살 길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네. 가지 산업들을 자체적으로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발전을 시켜왔잖아요. 네. 미국은 괜히 압박했나? 이런 후회를 그러니까 할 백도 할 수도 생각이 없고. 나니까.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뒤처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이제 양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넘어서는 그 순간이 네. 올 수도 있다. 네네네. 근데 뭐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네네.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결국 상용화는 게임 체인저 같은데 미국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정책이랑 정부의 어떤 그런 육성 의지에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VC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정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
그 정부별로 이제 주 정부별로 이제 또 정책들이 또 다를 수 있고 로봇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일단 그 재정적으로도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다 대규모로 로봇 관련된 펀드를 설립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의 일단 그들이 완제품을 만들고 이런 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그런 것부터가 일단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네.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를 쌓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상 조금 더 좀 다른 상황이 그런 데서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얘기를 몇 가지 가져오셔서 네. 지금 우려되는 중국에 대한 전기차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너무나 또 생산을 과잉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 또 재무적인 부분 많이들 좀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그 최근에 비아디가 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죠.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뭐 그 유동성 리스크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제2의 돈은 뭐 되게 많던데요. 네네. 22조 넘게 현금 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뭐 제2의 헝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연쇄적 부도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 부채 문제가 그 중국의 완성차 기업들이 공급업체한테 부품을 받으면 그 줘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이제 매입 채무로 잡히게 되고 그게 이제 부채 항목에서 유동 부채 항목에 잡히게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게 그런 관행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비롯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차입금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유통업 그 공급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그거를 무이자로 어떻게 보면 현금을 융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온 게 굉장히 이제 10년 정도 데이터를 제가 보게 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있었었던 문제들이고 관시와 어음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민낯이군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급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갑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이제 이 주는 시기를 늦추면서 그 돈으로 이제 현금을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협력 업체에 대해서 그 외상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보여주는 이 매입 채무 회전일수가 중국 기업들이 24년 기준으로 163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55일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3배 늦게 이제 그 공급 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매출 채권이죠. 받아야 할 돈. 네. 받아야 할 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평균 43일로 글로벌 평균 80일 대비해서 2배 빨리 받을 돈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줄 돈은 늦게 주고 받아야 할 돈은 빨리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약간 같고. 갑질이라는 평가도 하더라고요. 이거 밸류체인상에서 부품업체들, 네. 파이프라인 업체들 이거 살아남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네.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물론 중국 기업들이 더 가격 경쟁을 본격적으로 한 게 23년 정도부터인데 그때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국가 차원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된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이제 팔게 된 시기가 23년부터이고 이제 그때부터 더 요런 어떤 매입 채무 규모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흐름은 보였으나 사실 이전부터 그냥 이렇게 늦게 주고 빨리 받는 그 관행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비아디나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일단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뭐 매입 채무가 많고 유동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를 감당할 만한 순현금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 완성차 기업 중에서 이 그 유동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중국 기업 중에 BYD, 지리자동차, 네. 잠시만요. 네, 지리자동차,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유자료인가요? 샤오펑, 네. 네, 리오토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돈이 있으니까 감당이 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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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관련한 우려는 기우다.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BRD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나타나는 게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언론에서 언급됐던 기업들도 요 100% 미만인 기업들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너무 많다. 근데 네. 사실 그 유동 부채 안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입 채무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업체들한테 줘야 될 그 매입 채무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유동 부채가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 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기업들이 차입금 의존도가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대부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뭐 테슬라나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장기 차입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BRD 같은 경우는 4%밖에 지금 의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 지리자동차도 1.7% 정도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 대부분은 대출을 받지 않고 이제 이런 매입 채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전기차 BRD 투자를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기업들을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면 투자의 매력도가 있는지 뭘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의 전기차 경쟁이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전개가 될 거고 그 그쵸. 안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날 거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네네네네. 네.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에 중국에서 살아남을 완성차 기업은 7개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7개나요? 네네. 그것도 꽤 많은데. 7개니까 저는 네. 7개라고 하셔서 지금 대체 몇 개일까? 굉장히 많은 네. 기업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발언을 작년에 이제 샤오펑이라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CEO가 작년에 그 말 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금이 많은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BYD, 리오토, 지리자동차, 뭐 장한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7개네요. 네네. 언급된 회사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BYD는 이제 BRD랑 리오토 같은 경우는 중국 완성차 기업 중에서 수년금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고 외형 성장 자체가 중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년금이 꾸준히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극단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공급업체들한테 이제 60일 내에 그 돈을 돌려주라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거든요. 하도 이게 요즘에 이슈가 네, 되다 문제가 보니까. 되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BYD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매입 채무라든지 또 BYD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매입 채무 말고도 부채 항목에 기타 외상 매입금이라는 항목에도 거의 매입 채무 규모만큼의 또 그 외상금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숨겨진 이런 공급업체들한테 주지 않은 돈들을 네. 저희가 만약에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게 감당이 가능할 만한 현금을 갖고 있느냐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돈은 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년금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년금이 플러스인 상황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테슬라,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이너스 수년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을 일시로 주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387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기한이는? 네, 수년금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쵸. 한꺼번에 돈을 다 네, 돌려줄 그렇게 수 되면은 있게. 이제 수년금이 마이너스 387억 달러가 된다.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도요타와 폭스바겐의 마이너스 수년금 규모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크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BRD의 매출액 또한 도요타, 폭스바겐의 약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네. 매출 규모와 이런 마이너스 수년금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네, 비슷한 수준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BYD가 지금 현재 그 공급업체들한테 줄 돈을 이제 못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 주고 있는 이런 관행들에 네. 의한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러면 정말 BYD가 현금이 없어서 이제 힘든 상황이 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중국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 왔는데 이거 알고 그게 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냥 관행이야. 넘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기업에서는 이런 재무제표 부분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BYD의 경쟁력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지만 이게 사이즈업이 그렇게 괄목할 만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재무제표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지금 법적으로도 많이 제한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핸디캡을 이겨내지 않고서 개선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기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뭐 글로벌 기업 안 하면 되지 뭐 우리 중국 내에서 하면 되지 이런 전략일까봐 저는 그게 약간 혼동스럽거든요. BYD의 글로벌 전략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공에서 우리 위원님께 다음번에 오실 때는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대한 네네네. 얘기와 기업에 대한 깊숙한 얘기는 못 나눠서 우리 또 위원님의 특기가 기업 이야기 하시는 건데 우리 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기업 중에서 관심 있는 탑5, 뭐 탑3 이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백승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앙트러플러너시 칼리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김프로님께 연락은 따로 안 왔어요. 제가 네. 나이가 들어도 네. 김프로님처럼 새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연락 오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 카톡은 다 하시거든요. 하긴, 예, 연락은 네, 안 알겠습니다. 와서 오늘도 주무시고 계시기 바라면서 우리 또 김프로님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퇴직을 하고 나서 근데 요새 또 퇴직 연령이 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자발적으로? 자발적도 그렇고 이제 타의적으로 자의적 네. 타의적 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내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가지고 뭔가 이제 나의 능력이 이런 부분이 정말 나는 뭔가 펼쳐내고 싶은데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앙트러플러너십 칼리지가 여러분께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대 IT 창업자들 얘기라고 국한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이 딱 그 얼리버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